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과점 시장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점 시장은 올리고폴리라고 불리고요. 자, 특별히 과점 시장인데 기업이 두 개만 있는 시장을 우리가 듀오폴리라고 부릅니다. 자, 과점 시장은 시장의 생산자 이제 기업이 뭐 몇 개 있는 이제 그런 시장을 우리가 과점 시장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시장의 형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이제 한쪽 극단에 독점 시장이 있고 다른 한쪽 극단에는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 있죠. 그래서 독점 시장에는 생산자가 이제 하나밖에 없는 시장이 되겠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제 기업의 숫자가 이제 많은 거죠. 그래서 생산자가 이제 많은 생산자가 존재하고, 자, 특히 이제 독점 시장과 경쟁 시장을 구분하는 기준은 기업의 개수라기보다는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기업의 개수가 이제 충분히 많아서 각각의 기업들이 이제 프라이스 테이커로서 행동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되겠죠. 독점 시장에는 기업이 하나밖에 없고 그 독점 기업이 하나만 존재를 하는 그런 시장이 되겠고요. 그러면 독점 시장에 있는 독점 기업은 당연히 이제 프라이스 테이커가 아니고 이제 자신이 원하는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이제 프라이스 세터가 되겠죠. 자, 그 사이에 이제 과점 시장이라는 시장의 형태가 존재를 하는데, 과점 시장은 독점 시장에 비해서는 기업의 숫자가 많죠. 기업이 이제 하나가 아니고 이제 여러 개 복수의 기업이 존재하는 시장이 되겠고, 그래서 어느 정도 경쟁은 있어요. 자, 어느 정도 경쟁은 있는데 완전 경쟁 시장처럼 이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이 프라이스 테이커로서 행동하는 그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시장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과점 시장에서는 이 경쟁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치열하진 않고 이 시장에 몇 개의 기업만, 복수의 몇 개의 기업만 존재하면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점 시장에 있는 기업들은 자신이 생산량을 늘리면 시장 전체 생산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과점 시장에 있는 이 기업들은 이제 프라이스 테이커가 아니라 이제 프라이스 세터로서 이제 행동을 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과점 시장에는 이제 여러 개 기업이 존재하긴 하지만 완전 경쟁 시장처럼 뭐 경쟁이 치열하진 않고 특히 기업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이 내가 생산량을 늘리면 시장 전체 공급량에 영향을 줘서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생산 활동을 하는 그런 시장이 바로 이제 과점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 독점 시장과 과점 시장을 이제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산업조직론이라고 불리는 이제 분야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과점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해볼 건데, 자, 과점 시장을 학습할 때는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이 균형의 개념이 이제까지와는 다른 개념을 써야 됩니다. 자, 이 균형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자, 이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뭐 사실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 그리고 독점 시장 이렇게 학습을 할 때 이 시장 균형이라는 거는 결국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우리가 시장 균형을 찾았었죠.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활용한 균형이라는 개념은 이제 시장 균형의 개념이었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그러한 지점에서 우리가 이제 균형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면 그 수준에서 더 이상 이제 가격이 움직이지 않고 이제 균형 가격과 이제 균형 생산량을 우리가 이제 찾을 수가 있었죠. 그게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우리가 시장 균형을 찾는 방법이었고,
독점 시장에서는 뭐 사실 뭐 시장 균형이라는 거를 우리가 따로 살펴볼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독점 시장에는 기업이 하나밖에 없고 이 기업이 이제 생산량과 가격을 결정을 하니까 이 독점 기업이 선택하는 가격과 생산량을 우리가 그냥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따로 뭐 시장 균형을 찾을 필요는 없었죠. 자, 이제 과점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균형의 아, 개념을 학습을 해야 되냐면 이제 과점 시장에서 활용하는 균형의 개념은 이제 소위 이제 내시 균형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학습을 사용을 해서 이제 균형을 찾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시 균형에 대한 이제 개념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른 동영상에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내시 균형이라는 개념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과점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과점 시장에서 우리가 내시 균형이라는 개념을 활용을 해서 이 균형을 분석해야 되는 이유는 이 과점 시장은 이 기업들 간의 이제 게임 상황이라서 그래요. 자, 게임 상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그러한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면 그게 나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게임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임 상황을 분석할 때는 우리가 내시 균형이라는 개념을 활용을 해서 게임 상황을 우리가 분석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독점 시장과 경쟁 시장을 생각해 보면 일단 독점 시장은 게임 상황은 아니죠. 왜냐하면 독점 시장에는 기업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밖에 없는 기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독점 시장에는 이 기업이 뭔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다른 기업에 뭐 영향을 준다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독점 시장은 이제 게임 상황이 아니고 완전 경쟁 시장은 이제 여러 개 기업이 경쟁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경우도 게임 상황은 아닌 것이 왜냐하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자, 개별 기업이 뭔가 선택을 하게 되면 내 선택이 다른 기업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각각의 기업이 프라이스 테이커죠. 그래서 시장에 가격이 있으면 그 시장 가격을 받아들이고 이런 시장 가격이 10원이다. 개당. 상품 개당 10원이다. 그러면 나는 그 10원이라는 시장 가격 하에서 몇 개나 생산할지만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 결정으로부터 나의 이윤이 결정이 돼요. 근데 내가 뭐 어떤 생산량을 선택하는지 간에 그게 시장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따라서 다른 기업 입장에서는 어차피 주어진 시장 가격 하에서 그 기업이 몇 개나 생산하는지에 따라서 그 기업의 이윤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다른 기업의 이윤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모든 기업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서로의 선택이 서로의 이윤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따라서 완전 경쟁 시장은 게임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시 균형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과점 시장은 이제 게임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점 시장에는 기업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과점 시장에 이제 듀오폴리, 그래서 기업이 두 개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과점 시장에 기업이 만약에 두 개만 있으면 한 기업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다른 기업에 아주 중요한 이제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와 이제 LG전자가 국내에서 이제 가전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기업만 존재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뭐 예를 들어서 세탁기를 뭐 몇 개를 생산할지 혹은 세탁기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지가 LG전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반대로 LG전자의 선택이 삼성전자의 이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테고 따라서 이런 사항은 이제 서로의 선택이 서로의 이윤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게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내시균형 개념을 활용을 해서 시장을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시균형 개념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 이 과점 시장에서 균형을 찾고 이제 그 균형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는 예제에서는 이제 듀오폴리, 그래서 기업이 두 개만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해서 계속 과점 시장에 대한 개념들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버트란드 컴피티션에 대해서 학습을 해봅시다. 자, 버트란드 컴피티션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제 복점 시장이에요. 듀오폴리, 기업이 두 개 있는 듀오폴리 복점 시장을 가정을 해봅시다. 자, 복점 시장을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가정을 할 거냐면, 독점 시장에서는 이 독점 기업이 생산량을 결정을 하든 혹은 가격을 결정을 하는 문제를 풀든 상관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독점 시장을 학습할 때는 독점 기업이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을 선택하는 문제를 푼다라고 이제 문제를 우리가 만들어서 풀었는데, 그거를 독점 기업이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가격을 결정하는 문제로 변환해서 풀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우리가 학습을 했죠. 자, 근데 과점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이 경쟁 변수를 생산량으로 볼 거냐 아니면 제품 가격으로 볼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버트란드 컴피티션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두 개의 기업이 경쟁을 하는데, 과점 시장이죠. 그래서 두 개의 기업이 경쟁을 하는데 상품의 가격을 가지고 경쟁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복점 시장을 우리가 학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트란드 컴피티션에서의 가정은 뭐냐면, 자, 기업들이 가격으로 경쟁을 한다라는 가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개 기업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기업이 예를 들어서 우리 상품은 10원, 개당 10원에 팝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다른 기업은 그러면 우리 기업에서는 우리 상품은 이제 개당 9원에 팝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으로 경쟁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추가로 우리가 어떤 가정을 할 거냐면, 자, 기업들이 판매하는 상품은 이제 동질한 상품이다. 그래서 동질 재화의 가정을 우리가 할 거고요. 그래서 버트란드 컴피티션 상황인데 기업들이 동일한 상품을 생산을 해서 그거에 어떤 가격을 책정을 할지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정은 한 개 비용이 일정하고 컨스턴트하고 그리고 모든 기업들의 한 개 비용이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개 비용 곡선을 우리가 그리면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 이제 그런 한 개 비용 함수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과점 시장을 학습할 때는 한 개 비용이 뭐 예를 들어서 10 이렇게 한 개 비용이 10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고 학습을 할 거고,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이 한 개 비용이 동일한 상황을 가정을 하고 우리가 학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 개 비용이 일정하게 예를 들어서 10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해당 기업은 몇 단위를 생산을 하든지 추가로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10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 세 가지 가정을 하고, 첫 번째는 기업들은 가격을 얼마를 설정하는지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개별 기업들이 생산하는 상품은 모두 동질한 상품을 이제 생산을 하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모든 기업들의 한 개 비용은 동일하고 그리고 이제 일정하다, 컨스턴트하다라는 요 가정 하에서 우리가 두 기업이 어떤 식으로 경쟁을 하고 그리고 균형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이런 가정을 가지고 과점 시장을 분석하는 모형을 우리가 버트란드 컴피티션 모형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버트란드 컴피티션 모형에서 과연 균형은 뭘까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기업이 두 개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기업이 책정하는 가격은 P1, 그다음에 두 번째 기업이 책정하는 가격은 P2라고 해봅시다.
자, 한 개 비용이 10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두 기업 모두 한 개 비용은 10원으로 동일하고, 그리고 동일할 뿐만 아니라 이제 두 기업 모두 한 개 비용이 이제 일정의 컨스턴트 10원으로 이제 계속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이 버트란드 컴피티션의 결론은 뭐냐? 그래서 결론이라는 거는 버트란드 컴피티션의 균형은 뭐냐라는 질문이고, 그리고 여기서 균형이라는 거는 단순한 시장 균형이 아니라 내시 균형을 찾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요런 사항을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기업은 이제 20원이라는 가격을 책정을 하고, 두 번째 기업은 15원이라는 가격을 책정을 해요. 자, 과연 이런 상황이 내시 균형이냐? 내시 균형이 아니겠죠.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첫 번째 기업은 자신의 선택을 바꿀 유인이 있어서 그래요. 자, 왜 그러냐면 만약에 지금 첫 번째 기업과 두 번째 기업이 가격을 20원 그리고 15원 이렇게 책정을 한다면, 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두 기업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제품이 동질한 제약이기 때문에 뭐 첫 번째 기업에서 사든 두 번째 기업에서 사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낮은 가격을 더 낮은 가격을 책정하는 기업에게서 상품을 구매하면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모두 두 번째 기업한테서 이제 이 상품을 구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시장 전체 수요를 지금 두 번째 기업이 다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두 번째 기업은 이제 이윤을 어느 정도 이제 벌 수 있는데, 첫 번째 기업은 뭐 하나도 못 파니까 첫 번째 기업은 수입도 없고 비용도 없고, 그래서 이윤이 0이 되겠죠. 자, 그런데 첫 번째 기업이 가격을 지금 20원이라는 가격을 책정을 하고 있는데 20원이 아니라 14원으로 바꾸면, 자, 그러면 20원을 책정했을 때는 이윤이 0인데 14원으로 가격을 새롭게 이제 책정을 하는 순간, 자, 시장의 소비자들이 이제 두 번째 기업이 아니라 이제 첫 번째 기업한테 와서 이 상품을 구매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자신의 선택인 20원이라는 가격 결정을 14원으로 바꿀 유인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업은 20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은 15원이라는 가격을 책정하는 상황은 이제 균형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양한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다양한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면, 자, 결국 유일한 균형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두 기업 모두 한 개 비용과 일치하는 가격을 책정을 하는 상황이 이제 유일한 균형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는 이제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자, 두 기업 모두 10원씩 가격을 책정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기업 모두 동질한 재화를 판매를 하니까 뭐 굳이 뭐 두 기업 중에 어디서 사든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소비자는 뭐 절반의 소비자는 뭐 첫 번째 기업, 절반의 소비자는 두 번째 기업에게서 이제 구매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개당 10원을 받아요. 가격이 10원이니까. 그런데 개당 생산하는데 10원이라는 비용이 들어요. 한 개 비용이 10원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소비자한테 팔면 이제 이윤이 그냥 딱 0이 되겠죠. 두 번째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개당 판매할 때마다 10원 받고 한 개 비용은 10원이니까 이제 개당 팔 때마다 이윤이 0이에요. 그래서 두 기업 모두 지금 0이라는 이윤을 이제 받아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첫 번째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을 바꿀 유인이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10원에서 가격을 올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10원에서 가격을 올리게 되면 이제 소비자들은 첫 번째 기업이 아니라 두 번째 기업한테서만 상품을 구매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기업은 이윤을 하나도 올리지 못할 테고, 그래서 이윤이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도 이윤이 0이고 가격을 올려도 이윤이 0이니까 굳이 가격을 올릴 이유가 없죠.
자, 가격을 낮출 요인도 없어요. 첫 번째 기업은. 왜냐하면 10원에서 예를 들어서 9원으로 가격을 낮추게 되면 자, 이제 시장에 있는 모든 소비자들이 첫 번째 기업한테서 구매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업 입장에서는 9원으로 만약에 가격을 낮추게 되면 개당 판매할 때마다 9원을 얻는데 수입으로. 근데 개당 생산하는데 비용이 한 개 비용이 10원이에요. 그래서 팔 때마다 손해를 보죠. 그래서 10원에서 9원으로 가격을 바꾸게 되면 이윤이 0이었는데 이윤이 이제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10원이라는 가격을 9원으로 이제 내릴 이유가 없죠. 두 번째 기업도 마찬가지고, 자, 따라서 이 버트란드 컴피티션 상황에서 결국 균형은 어떤 상황이냐면 두 기업 모두 10원. 그래, 여기서 10원은 이제 두 기업의 한 개 비용과 일치하는 가격이죠. 그래서 버트란드 컴피티션의 결과는 뭐냐? 즉, 버트란드 컴피티션에서의 내시 균형은 뭐냐를 생각을 해보니까 두 기업 모두 한 개 비용과 일치하는 가격을 책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내시 균형 상황이구나. 짧게 줄여서 균형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자, 원래 독점 시장이었더라면 이 기업이 독점 기업이 이제 뭐 굉장히 높은 가격을 책정을 하고 우리가 앞에서 학습을 한 것처럼 독점 시장에서는 가격이 한 개 비용보다 높죠. 그래서 한 개 비용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을 하고 그래서 독점 기업이 이 시장 지배력을 이제 행사하면서 이윤을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기업의 숫자가 하나만 더 늘었을 뿐이에요. 지금 기업이 두 개인 상황이니까. 그래서 독점 시장에 비해서 기업이 하나만 더 늘어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반대로 가서 기업들의 이윤이 0이 되고 특히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가격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시장 지배력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버트란드 컴피티션의 결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과점 시장에서 기업들이 이 경쟁 변수를 가격으로 보고 가격 경쟁을 하게 되면 이 과점 시장에서 기업의 숫자가 뭐 많아질 필요도 없고 이제 독점에 비해서 한 기업만 더 있다고 하더라도 이 완전 경쟁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이제 경쟁이 굉장히 이제 아주 격한 경쟁이 발생을 하는구나, 무한 경쟁이 발생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버트란드 컴피티션의 이제 결과인데 우리가 이 뒤에 나오는 이제 기업들이 생산량을 그럼 이 선택 변수, 경쟁 변수로 보고 생산량을 결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고 나서 비교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살펴볼 부분은 자, 두 번째 살펴볼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크루노 컴피티션 모형이에요. 자, 크루노 컴피티션 모형은 뭐냐면 자, 앞서 버트란드 컴피티션에서는 기업들이 가격을 경쟁 변수로 보고 가격을 어떻게 이제 설정하느냐를 가지고 이제 경쟁을 했다고 하면 크루노 컴피티션에서는 자, 크루노 컴피티션에서의 가정은 뭐냐면 이제 기업들이 퀀터티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기업들이 호모지니어스 프로덕트를 생산한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널 코스트가 아이덴티컬하고 컨스턴트 하다는 거는 동일한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버트란드 컴피티션과 크루노 컴피티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크루노 컴피티션은 이제 기업들의 경쟁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 과점 시장의 기업들은 생산량을 가지고 경쟁한다라고 봐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독점 시장에서는 독점 기업이 이 가격을 선택을 하든 생산량을 선택을 하는 걸로 보든 상관이 없었는데 과점 시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볼 거예요.
그래서 크로노 컴피티션에서는 자, 기업들이 퀀터티를 가지고 경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기업에서 우리 이번에 100만 개 생산하자. 그러면 두 번째 기업에서는 그래 우리는 그러면 이번에 뭐 150만 개 생산하자. 이런 식으로 생산량을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하는 거고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두 개의 기업 존재한다고 하면 첫 번째 기업이 예를 들어서 100개 생산하고 두 번째 기업이 이제 120개를 생산한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총 생산량이 이제 220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시장에서 총 생산량이 220개가 되면 자, 이제 이 시장에서 자, 시장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을 테니까 자, 시장에서 총 220개가 생산이 되면 이 220개가 총 수요가 되는 가격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220개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뭐 200개만 만약에 수요가 되고 소비가 되면 20개가 남죠. 그럼 이게 재고로 남을 텐데 기업의 재고로 우리는 이제 그런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기업들이 생산한 모든 재화는 모두 소비자들에게 이제 판매가 되고 소비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 공급이 220개죠. 그러면 총 공급 220개가 모두 소비되는 즉 이제 수요가 220개가 된다는 얘기죠. 총 공급이 총 공급인 220개가 모두 소비가 되는 그 가격이 있을 텐데 이러한 가격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크로노 컴피티션 모형에서는 기업들은 퀀터티를 결정을 하고 그래서 생산량을 가지고 이제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그런 수준에서 이제 가격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이제 논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 시장 수요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시장 수요 함수가 이제 이렇게 생겼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버스 디맨드 펑션은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이제 이 수요 곡선을 나타내는 이제 등식이죠. 자, 그래서 요 이그젬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시장 수요 함수는 이제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래서 인버스 디맨드 펑션이 이렇게 주어진 그런 이제 상황이고, 자, 한 개 비용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10원이라고 합시다. 한 개 비용은 10원으로 이제 일정하고, 두 기업이 모두 이제 한 개 비용은 10원으로 같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두 기업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기업. 자, 두 기업이 있는데, 자, 첫 번째 기업의 문제는 뭐냐? 자, 첫 번째 기업은 당연히 이제 이윤을 극대화하고 싶어 하는데, 자, 여기서는 생산량이 이제 경쟁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Q1을 선택을 해요. 자신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Q1, 생산량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이윤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자, 이윤은 먼저 수입은 가격 곱하기 생산량이죠. 그래서 가격은 P, 그리고 첫 번째 기업의 생산량은 Q1이죠. 마이너스. 자, 비용은 개당 비용 한 개 비용이 10원이니까 이제 총 비용은 이제 10 곱하기 Q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기업의 이윤 함수는 저희 시장 가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인버스 디맨드 펑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100 마이너스 자, 요거는 이제 총 수요 그리고 총 공급을 나타내는 대문자 Q인데 자, 총 수요량과 이제 총 생산량이 지금 같은
같아지는 그런 가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총 수율량과 총 생산량이 같아지는 가격인데 총 생산량 Q라는 거는 첫 번째 기업의 생산량과 이제 두 번째 기업의 생산량을 더한 거니까 이제 총 생산량은 이제 이렇게 소문자 Q1 플러스 소문자 Q2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그래서 첫 번째 기업의 문제를 우리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첫 번째 기업의 문제죠. 그래서 첫 번째 기업은 이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 Q1을 선택을 하는 게 이 기업의 지금 이윤 극대화 문제예요. 그래서 이윤 극대화 문제를 풀 때 Q1을 결정을 하는 거고, 이 Q2라는 거는 상대방 기업의 생산량인데 이거는 뭐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요거는 상수 취급을 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기업의 문제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써줄 수가 있고, 두 번째 기업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이제 생산량 Q2를 선택을 하려고 할 테고, 자, 총 수입은 가격에 이제 생산량 곱한 거 마이너스 총 비용은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격 P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고, 이렇게 우리가 두 번째 기업의 문제를 써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인버스 디맨드 펑션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가격 함수를 인버스 디맨드 펑션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푼다는 거는 사실 독점 기업의 문제를 풀 때와 굉장히 비슷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는 즉 완전 경쟁 시장과는 다르게 과점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자신의 생산량이 이제 총 생산량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인지하고 자신의 생산량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독점 기업이나 과점 시장에서의 기업, 이 과점 기업들이 이 자신의 선택이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생산량을 결정을 한다라는 부분은 사실 같은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풀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두 개의 기업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기업의 이윤 극대화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미분에서 0되는 점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미분에서 그래서 이윤 함수를 이제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기업 역시 이윤 함수를 미분해서 0 되는 점을 이제 찾으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식으로부터 첫 번째 식을 우리가 첫 번째 식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을 테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식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이 첫 번째 식은 첫 번째 기업의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 식은 이제 첫 번째 기업의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얻은 식이에요. 즉 이제 Q1을 선택하는 식이죠. Q1을. 그래서 첫 번째 기업이 문제를 풀 때는 상대방 기업이 생산을 얼마나 하는지, 즉 Q2죠. 상대방 기업이 얼마나 생산하는지는 이제 그거는 상대방 기업이 선택을 하는 거니까 상대방 기업의 생산량은 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얼마를 생산을 하는 게 최선인지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Q2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기업이 선택하는 이 생산량인 Q1의 값이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를 보면 자, 첫 번째 기업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선택을 하냐면, 자, 두 번째 기업이 상대방 기업이죠. 상대방 기업이 생산을 많이 한다. 그러면 첫 번째 기업은 생산량을 이제 줄이는 이제 그런
선택을 하는구나 이제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기업도 상대방 기업이 많이 생산을 한다? 그러면 나는 생산량을 줄인다. 이제 그런 선택을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기업 모두 이 생산량을 선택하는 생산량을 결정을 하는 방식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 경우는 상대방 기업이 많이 생산할 때 내가 생산량을 줄이는 이유는 지금 상대방 기업이 많이 생산을 하게 되면 시장 전체의 이제 공급 생산량이 확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내 입장에서는 사실 좀 나도 많이 팔고 그다음에 가격도 높고 그러면 좋은데 지금 상대방 기업이 많이 생산하다 보니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지고 자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내 이윤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이 가니까 그냥 그 안 좋은 영향을 그냥 막 내가 생산량 좀 줄여서 시장 전체에 이제 공급되는 양을 좀 줄이고 그래서 가격을 좀 떨어지는 걸 좀 방어해야 되겠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기업 모두 이제 그런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 기업 입장에서는 상대방 기업이 뭐 예를 들어서 30개를 생산을 한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기업은 지금 90-30이니까 이게 60이니까 나도 그럼 30개 생산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기업이 뭐 40개를 생산한다. 그러면 90-40이니까 이제 50이니까 그럼 나는 25개 생산을 해야 되겠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지금 상대방 기업이 얼마나 생산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생산하는지를 선택을 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면 과연 이 경쟁의 결과는 뭐냐? 크로노 컴피티션의 결과는 뭐냐? 다시 말하면 이러한 크로노 컴피티션 결과로 나오는 균형은 뭐냐? 내시 균형은 뭐냐? 이제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이 내시 균형은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찾느냐? 지금 이 등식이 두 개고 그다음에 변수가 두 개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시 균형을 찾는 게 되게 간단해요. 이런 경우에는 두 식을 연립을 해서 풀면 이제 우리가 솔루션을 찾을 수 있겠죠. 이 두 등식의 솔루션을 찾을 수가 있을 텐데 그 솔루션이 바로 내시 균형이에요. 자, 요거를 이제 연립을 해서 풀어봅시다. 자, 이 두 식을 연립을 해서 풀어보면 답이 뭐가 나오냐면 자, 여기서 D라는 거는 이제 듀오폴리의 이제 약자인 D예요. 그래서 이제 크로노 컴피티션에서 이제 듀오폴리, 특히 듀오폴리인 경우죠. 기업이 두 개니까 그 결과가 뭐냐? 자, 이 두 식을 연립해서 풀어보면 답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 답이 이제 30이 나오는데 이제 Q1도 30, Q2도 30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즉 첫 번째 기업은 30개 생산하고 두 번째 기업은 30개 생산하고 자, 이 상황이 과연 내시 균형이냐? 자, 그거는 자, 이 두 등식으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요 두 등식을 다시 써보면 자, 첫 번째 기업은 생산량을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하면 지금 이 식을 바탕으로 이제 자신의 생산량을 선택을 해요. 자, 상대방 기업이 30개를 생산을 하면 상대방 기업이 30개를 이제 생산을 하면 나는 얼마를 생산을 하는 게 나한테 최선이냐? 요 식으로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90-30이니까 이제 60이고 2로 나누면 30이죠. 자, 즉 두 번째 기업이 30개 생산할 때 첫 번째 기업은 자신도 30개 생산을 하는 게 최선이에요. 따라서 지금 이 첫 번째 기업은 30개, 두 번째 기업이 30개 생산한 요 상황에서 일단 첫 번째 기업은 자신의 선택을 바꿀 요인이 없어요. 자, 그럼 두 번째 기업은 어떠냐? 두 번째 기업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두 번째 기업 역시 자신의 선택을 바꿀 요인이 없어요. 따라서 이 두 등식을 연립을 해서 찾은 이 솔루션인 30
이 첫 번째 기업도 30개 생산하고 두 번째 기업도 30개 생산하는 이 상황은 내시 균형이 맞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시장 총 생산량은 이제 60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요 함수로부터 BD라고 합시다. 수요 함수로부터 가격은 이제 개당 가격이 40개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이때 개별 기업의 이윤은 얼마냐? 자, 개별 기업의 이윤은 첫 번째 기업의 이윤을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이제 두 기업 모두 이제 이윤이 결국 같을 텐데, 자, 첫 번째 기업의 이윤은 시장 가격 40원이고, 자, 30개를 이제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이게 총 수입이 되고, 그럼 총 비용은 얼마냐? 자, 개당 비용이 10원인데 30개 이제 생산해서 판매하니까, 따라서 이제 이윤이 900이 되겠죠. 그래서 두 기업 모두 각각 이제 이윤을 900씩 얻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바로 내시 균형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자, 앞서 버트란드 컴피티션의 경우에는 가격이 버트란드 컴피티션인 버트란드니까 B라고 해봅시다. 자, 버트란드 컴피티션의 경우에는 가격이 한계 비용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버트란드 컴피티션에서는 가격이 한계 비용과 일치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자 지금 크로노 컴피티션의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40원이고 이거는 한계 비용보다는 이제 훨씬 높은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버트란드 컴피티션, 즉 이 기업들이 경쟁 변수를 가격으로 보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기업들이 이제 과점 시장에 있는 이 기업들이 경쟁 변수를 가격으로 보고 이제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로 이제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때는 경쟁이 굉장히 격해서 시장 지배 모든 기업들이 과점 시장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이 없는 상황까지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데, P는 MC하고 같은 그런 수준으로. 근데 기업들이 과점 시장에서 이 생산량을 경쟁 변수로 보고 생산량으로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니, 자 이때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이 존재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윤도 버트란드 컴피티션에서는 이제 기업들이 이윤을 0을 얻게 됐었는데, 크로노 컴피티션에서는 균형하에서 기업들이 이제 900이라는 양의 이윤을 얻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버트란드 컴피티션과 크로노 컴피티션의 결과가 굉장히 달라요. 즉 과점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경쟁 변수를 가격으로 보느냐 생산량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경쟁 변수를 생산량으로 파악을 하고 생산량 경쟁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시장 지배력이 존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경쟁 변수를 가격으로 파악하고 가격 경쟁을 하게 되면 시장 지배력이 없어지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과 동일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재미있는 부분을 살펴볼 건데, 자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자 우리가 지금 크로노 컴피티션에서 이 두 기업이 이제 생산량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을 살펴봤어요. 자, 그런데 과점 시장에서 종종 이제 큰 문제가 되는 주제가 뭐냐면 바로 담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정부에서 이제 과점 시장의 경우에 사실 굉장히 많이 신경 써서 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기업들이 혹시 담합을 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시장에 두 기업이 존재를 하는데, 이 두 기업이 예를 들어서 담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경쟁을 하면 너도 안 좋고 나도 안 좋으니까 우리 그냥 너도 높은 가격 책정하고 나도 높은 가격 책정하자.
혹은 뭐 크로노 컴피티션이라면 야 우리 뭐 너무 많이 생산을 하면 가격이 너무 낮아져서 너도 안 좋고 나도 안 좋으니까 우리 그냥 조금씩만 생산하고 가격을 굉장히 높게 유지하고 그래서 우리 너도 잘 먹고 나도 잘 먹자. 이렇게 담합을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뭐 담합 이 기업들 간에 이제 담합으로 뭐 굉장히 유명한 사례는 이제 오펙이죠. 오펙은 뭐 기업들 간의 담합이라기보다는 이제 국가 간 담합인데 이제 이 중동에 석유를 수출하는 국가들이 있죠. 석유를 생산해서 중동에 이제 많은 이제 중동 국가들이 그쪽은 석유가 많이 나오니까 석유를 생산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 이 국가들이 담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에 있는 이 석유 수출국들의 이제 기구가 이제 오펙이라 불리는 이 기구인데 이 기구는 뭐 사실 주된 용도는 석유 수출국들 간의 이제 가격 담합이에요. 그래서 석유 수출국들끼리 뭐 경쟁을 하게 되면 사실 뭐 안 좋죠. 가격이 또 떨어지고 뭐 생산량도 늘어나니까 생산량이 많으면 뭐 시장에서 석유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뭐 석유 수출국들 입장에는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오펙을 통해서 오펙이라는 이 기구를 통해서 석유 수출국들이 담합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생산량 너무 많이 생산하지 말자. 우리는 그냥 이번에 뭐 100만 배럴만 생산할 테니까 너네도 조금만 생산해. 그래서 생산량 줄이고 가격 높이고. 자,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 간의 가격 담합, 이제 뭐 생산량 담합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과점 시장에 비록 기업 숫자는 적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경쟁만 그래도 어느 정도 되면 이 완전 경쟁 시장에 그래도 좀 비슷한 이제 뭐 그런 결과까지 우리가 갈 수도 있을 텐데 기업들이 이제 생산량 경쟁을 하는데 담합을 해버리면 마치 독점 기업처럼 행동을 해서 생산량을 확 줄이고 가격이 높아지고 그러면 시장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이 더 커지겠죠. 우리가 독점 시장 학습할 때 우리가 본 것처럼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서 독점 시장에서는 비효율성이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가능한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운 결과가 나오면 좋은데 담합이 있게 되면 뭐 독점 시장에 가까운 그런 결과가 나올 테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과점 시장에서 이제 기업들의 행태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검토해서 담합에 이제 어떤 그런 기업들이 담합을 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낌새가 있으면 이제 시정 조치 막 내리고 이제 규제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 기업들이 만약 담합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지금 우리가 크로노 컴피티션 상황을 보고 있는데, 자, 이 기업이 두 개가 있는데 이 기업 둘이 담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자, 기업 둘이 담합을 하면 이제 마치 독점 기업처럼 행동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기업의 CEO가 이제 한 군데 모여서 이제 의논을 하겠죠. 그래서 야, 우리 경쟁하지 말고 뭐 경쟁 없으면 좋으니까 자, 우리 마치 그냥 한 기업처럼 우리 같이 갑시다. 이렇게 이제 뭐 두 기업 CEO가 만나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두 기업이 마치 독점 기업처럼 움직일 거예요. 자, 그러면 담합의 결과는 뭐냐? 자, 우리가 독점 기업의 문제를 먼저 풀어봅시다. 자, 이게 지금 이 두 기업이 마치 한 기업처럼 독점 기업처럼 움직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자, 독점 기업의 문제를 풀면 독점 기업의 문제를 푸니까 이제 생산량은 이제 뭐 시장 전체 생산량을 결정을 하면 되죠. 그래서 대문자 Q를 썼고 그래서 총 수입은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총 비용은 지금 한 개 비용이 10이니까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 수요 함수로부터 가격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독점 기업의 문제예요. 자, 이 독점 기업의 문제를 풀면 자, 여기서 M 요거는 이제 모노폴리의 약자죠. 자, 그래서 독점 기업의 문제를 풀게 되면 자, 이 문제는 풀면 이제 답이 45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크로노 컴피티션이고 기업이 두 개가 있죠. 자, 이 두 개의 기업이 마치 이제 한 기업인 것처럼 독점 기업인 것처럼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 이 시장에서 총 생산량이 45가 되는 게 최선이에요.
45가 되면 이 시장에서 이 기업들이 먹을 수 있는 이윤이 극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게 45만큼 생산하는 게 이 시장에서는 총 생산량이 45가 되는 게 최선이구나. 자, 그러면 뭐 첫 번째 기업은 45의 절반, 즉 22.5 생산하고 두 번째 기업은 22.5. 그래서 절반씩 생산을 하면 되겠죠. 절반씩 생산해서 이윤도 절반씩 나눠 가지면 각각의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이 시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최대치의 이윤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이상으로 이윤을 만들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장에서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최대 이윤이라는 거는 마치 기업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독점 기업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독점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이윤이 뭐 이 시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최대 이윤이니까. 그래서 독점 기업의 문제를 풀고 생산량이 45다 그러면 반씩 나눠서 생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총 생산량이 이제 45니까 가격은 뭐 시장 가격은 5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지금 이 전체 이윤은 우리 전체 이윤을 계산해 보면 지금 시장 가격이 55고 그다음에 이제 총 생산량이 45죠. 마이너스 이제 총 비용은 요거니까 요거를 계산을 해 보면 이제 이윤이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 개별 기업의 이윤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시장 가격이 55 그리고 첫 번째 기업은 22.5만큼 생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총 단계 비용이 10원이고 22.5 생산하면 결국 절반 이제 이 독점 이윤의 절반을 이제 첫 번째 기업이 가져가게 되겠죠. 두 번째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두 개 기업이 지금 크로노 컴피티션 상황인데 두 개 기업이 경쟁을 하는 대신에 생산량 경쟁을 하는 대신에 이제 담합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두 기업이 마치 하나의 기업인 독점 기업처럼 움직이게 되는 거고 독점 기업의 문제를 그러면 풀어보면 총 이 시장에서 45개만 생산을 하는 게 이윤이 극대화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따라서 개별 기업은 그 절반씩 22.5개씩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각각은 이 독점 이윤의 절반씩을 나눠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앞서 본 크로노 컴피티션하고 비교하면 담합을 하는 경우에 확실히 이윤이 훨씬 높죠. 왜냐하면 크로노 컴피티션의 경우에는 개별 기업은 30개씩을 이제 생산을 했어요. 크로노 컴피티션의 이제 결과를 우리가 봤더니 개별 기업은 30개씩 생산을 했고 그래서 시장 가격도 훨씬 낮았어요. 그리고 이윤도 900으로 낮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 담합을 하게 되면 확실히 이제 생산량을 담합을 하게 되면 이제 기업들의 생산량을 줄이고 그럼 시장에서 가격도 높게 유지되고 이제 이윤도 높아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별 기업들은 늘 담합을 하기 위해서 사실 최선을 다하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담합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담합을 하면은 이윤이 높아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학습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리고 개별 기업은 담합을 하면 이윤이 높아지니까 개별 기업들은 담합을 할 인센티브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정부는 기업들이 담합을 못하도록 계속 이렇게 좀 쫓아다니면서 이제 조사하고 또 담합하는 것 같으면은 이제 뭐 규제하고 할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걸 한 단계 더 나가서 생각을 해보면 개별 기업들이 담합을 할 인센티브가 있는데 담합을 했다가 그 담합을 깨뜨릴 인센티브도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자, 우리가 지금 크로노 컴피티션 상황에서
자, 이건 이제 첫 번째 기업의 이윤인데, 자, 첫 번째 기업의 이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이거를 첫 번째 기업의 이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자, 첫 번째 기업의 이윤이 자, Q1하고 Q2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볼 거냐면, 자, 두 번째 기업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일단 첫 번째 기업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자, 이 첫 번째 기업의 이윤을 Q1과 Q2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자, 우리가 앞에서 이 개인의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 때, 효용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인디퍼런스 커브를 이렇게 그렸죠. 자, 이 기법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인디퍼런스 커브 같은 거를 그려볼 거예요. 자, 효용 극대화 문제에서 인디퍼런스 커브라는 거는 뭐였냐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인디퍼런스 커브가 이렇게 하나가 있다. 그럼 이 인디퍼런스 커브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Q1과 Q2의 조합인데, 이제 어떤 조합이냐면, 이 곡선, 인디퍼런스 커브 곡선상에 있으면 여기 효용을 나타내는 이유죠. 효용이 동일한 그러한 Q1과 Q2의 조합을 다 이어놓은 곡선이 바로 이제 인디퍼런스 커브였어요. 자, 비슷한 개념을 우리 여기서 사용을 할 건데, 여기서는 우리가 아이소프라핏 커브라고 부르는 곡선을 우리가 그릴 거예요. 자, 아이소프라핏 커브라는 거는 뭐냐면, 자, 결국 이제 곡선이 이렇게 나올 건데, 아이소프라핏 커브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Q1과 Q2의 조합이에요. Q1과 Q2의 조합인데 어떤 조합이냐 하면, 이 곡선 동일한 곡선상에 있으면 이윤이, 지금 요거는 파이라는 거 이윤을 나타내는 거죠. 특별히 이제 첫 번째 기업의 이윤이죠. 첫 번째 기업의 이윤이 동일한 Q1과 Q2의 조합을 연결해 놓은 곡선을 아이소프라핏 커브라고 우리가 부를 거고, 그 곡선을 이제 우리가 여기다 그릴 거예요. 자, 그 곡선을 우리가 그릴 겁니다. 자, 근데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곡선을 이제 어떻게 그릴 거냐? 자, 개인의 이제 효용 극대화 문제에서 인디퍼런스 커브의 기울기는 이제 MRS죠. MRS는 뭐냐면 마이너스하고, 자, 효용 함수를 Q1에 대해서 미분한 거 나누기 효용 함수를 Q2에 대해서 미분한 거가 바로 MRS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은 기법이니까, 자, 이제 MRS는 아니겠죠. 여기서는 어쨌든 MRS는 인디퍼런스 커브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공식인데, 이 공식을 우리가 그대로 써서 아이소프라핏 커브의 기울기를 이 공식을 사용을 해서 구하면 되겠죠. 아이소프라핏 커브의 기울기를 이 공식을 사용을 해서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분자에 오는 건 뭐냐면 이윤 함수를 Q1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분자에 오는 거는 이윤 함수를 Q1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자, 우리가 요 위에 요 이윤 함수를 이제 Q1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윤 함수를 이제 Q1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자, 이윤 함수를 이제 Q1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우리가 자, 이런 식을 얻게 돼요. 그 이윤 함수를 이제 Q1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자, 우리가 이런 식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분모에는 이윤 함수를 Q2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Q2에 대해서 미분하면 우리가 이런 식을 얻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효용 극대화 문제에서 사용을 했던 이 인디퍼런스 커브의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을 활용을 해서 아이소프라픽 커브의 기울기를 우리가 이렇게 찾았어요. 자, 이렇게 찾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 Q1의 값이 작아진다고 해봅시다. Q1의 값이 이제 점점 0에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Q1의 값이 작아진다. 자, Q1의 값이 작아진다. 이제 그래프에서 Q1의 값이 작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Q1의 값이 0에 가까워진다. 점점 작아진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Q1의 값이 점점 0에 가까워지면 요건 요 부분은 이제 점점 0에 가까워지겠죠. 자, Q2가 90보다는 작다고 해봅시다. Q2가 90보다는 작은 값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분자는 양수죠. Q2가 90보다 작다고 하면 이제 분자는 양수고,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죠. 자,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고, 그 다음에 분자는 양수예요. Q2가 90보다 작다고 하면. 그리고 분자에서 이 부분은 점점 0에 가까워지니까 분자는 양수고, 자, 분자가 양수고 분모도 양수인데 점점 0에 가까워지면 결국 이 기울값은 점점 커지겠죠. 무한대로 점점 이제 큰 양수값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자, Q1 값이 작아지면 자, 우리가 아이소프라픽 커브라는 거를 그릴 건데 Q1 값이 작아지면 이 아이소프라픽 커브의 기울기는 이제 양수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Q1 값이 작다? 그럼 아이소프라픽 커브의 기울기는 양수겠구나. 그래서 아이소프라픽 커브라는 걸 그리면 여기 파란색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시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양의 기울기를 가지는 뭔가 그래프가 나와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 그러면 Q1 값이 점점 커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Q1 값이 점점 커지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Q1 값이 점점 커지면 지금 이제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이제 플러스고, 자, Q1 값이 점점 커지는 거죠. 자, Q1 값이 이제 점점 커지면 이제 분모는 플러스고, 자, Q1 값이 점점 커지는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 2 곱하기 Q1이니까 Q1 값이 점점 커지면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되면서 결국 분자 값이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자, 즉 그 말인 즉슨 Q1 값이 점점 커지면 이 아이소프라픽 커브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즉 이제 음의 기울기를 가진다는 거니까 그럼 아이소프라픽 커브를 우리가 이렇게 그리면 Q1 값이 큰 영역에서는 이렇게 뭔가 음의 값을 가지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거를 결국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자, Q1 값이 작을 때는 기울기가 양수, Q1 값이 클 때는 아이소프라픽 커브의 기울기가 음수. 따라서 아이소프라픽 커브라는 걸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겼겠구나. 그래서 뭔가 중간에 어떤 점에서 이렇게 이제 기울기가 0이 되는. 그래서 기울기가 원래 이제 플러스이다가 여기서는 여기가 0이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이소프라픽 커브를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자, 그럼 아이소프라픽 커브를 우리가 이제 몇 개 이렇게 그려봅시다. 아이소프라픽 커브를 이렇게 그려보면, 자, 예를 들어서 이 아이소프라픽 커브는 첫 번째 기업의 이윤이 뭐 예를 들어서 10임을 나타내는 아이소프라픽 커브예요. 그 말인즉슨 이제 이 Q1과 Q2 조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모든 Q1과 Q2 조합에서 첫 번째 기업의 이윤이 이제 10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아래쪽에 위치한 아이소프라픽 커브는 더 높은 이윤을 나타낼까요? 더 낮은 이윤을 나타낼까요?
이거는 이제 더 높은 이윤을 나타내겠죠. 뭐 예를 들어서 20. 자, 왜 그러냐면 파란 점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요거는 A점, B점을 비교를 해보면 자, A점과 B점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 Q1의 값은 똑같죠. 그래서 첫 번째 기업의 생산량은 똑같아요. 근데 B점에서 두 번째 기업의 생산량이 더 적죠. 자, 따라서 첫 번째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첫 번째 기업의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신의 생산량은 A점하고 B점을 비교를 하면 자기 생산량은 똑같아요. 자, 그런데 상대방 기업인 두 번째 기업이죠. 상대방 기업의 생산량이 B에서 적어요. 따라서 시장에서 총 생산량이 적겠죠. 따라서 시장 가격이 A점에 비해서 B점에서 더 높을 거예요. 따라서 A점과 B점을 비교를 하면 첫 번째 기업의 이유는 B점에서 더 높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첫 번째 기업의 아이소 프로핏 커브를 이렇게 그려보면 아래쪽에 위치하는 아이소 프로핏 커브가 더 높은 이윤을 나타내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소 프로핏 커브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자, 그러면 이거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거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그럼 뭘 생각을 해볼 거냐면 자, 우리가 앞서 우리가 크로노 컴피티션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기업의 문제를 풀면 이제 이런 식을 얻었죠. 자, 이건 우리가 이게 지금 뭐였냐면, 자, 첫 번째 기업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인 Q1을 크로노 컴피티션에서 지금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상대방 기업의 생산량인 Q2라는 거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거는 받아들이고 어떤 상수값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상대방이 얼마를 Q2만큼 생산해? 그러면 나는 Q1을 뭐 예를 들어서 얼마를 생산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산량을 결정한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요 식을 우리가 저기다 다시 써보면, 그래서 자, 요 식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써보면, 자, 결국 이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Q2가 80이다. Q2가 80이다. 그러면 첫 번째 기업은 그래, 그러면 나는 생산을 5개만큼 해야지.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이 예를 들어서 생산량이 70이다. 상대방 기업이 70개를 생산해. 그러면 나는 10개 생산해야지.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기업이 상대방 기업이 얼마를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생산량을 이제 선택을 해요. 이제 이윤을 극대화하는 이제 최선의 생산량을 지금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자, 지금 첫 번째 기업의 이제 아이소 프로핏 커브를 우리가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첫 번째 기업이 지금 X축은 Q1이고 Y축은 Q2죠. 자, 첫 번째 기업이 어떤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느냐? 두 번째 기업이 80개를 생산을 한다. 자, 두 번째 기업이 80개를 생산을 한다. 자, 그러면 몇 개를 생산하는 게 내 입장에서는 최선일까? 자, 예를 들어서 2개만 생산하면 어떨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두 번째 상대방 기업이 80개를 생산할 때 내가 2개를 생산하면 내 이윤이 최대치가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아닌 거예요. 그래프상으로도 아닌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이 A점이죠. 상대방이 80개 생산할 때 내가 2개 생산한다면 Q1, Q2 조합이 지금 A점인 거예요. 자, 그럼 A점을 통과하는 아이소 프로핏 커브, 자, 요거를 이제 파이 1 이렇게 써봅시다. 아이소 프로핏 커브가 있죠. 자, 근데 이걸 보니까 지금 이 점을 보니까 이 그래프를 보니까 이게 지금
두 개를 생산하는 게 최선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그 옆에 빨간 점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B라고 해봅시다. 이 점을 빨간 점 B점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개를 생산한 거예요. 상대방이 80개를 생산할 때 내가 2개가 아니라 3개를 생산을 하는 게 더 좋구나. 왜 그러냐면 내가 3개를 생산하면 지금 Q1, Q2 조합이 3,80이죠. 그럼 3,80을 지나는 아이소프라픽 커브가 있을 거예요. 그걸 파이1, 2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이소프라픽 커브는 아래쪽에 위치한 아이소프라픽 커브가 더 높은 수준의 이윤을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방금 봤었죠. 따라서 B점이 A점보다 1번 기업에게 더 높은 이윤을 가져다 줘요. 즉 상대방 기업이 80개를 생산한다고 하면 나는 2개보다는 3개를 생산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상대방이 80개 생산할 때 내가 3개를 생산하는 게 최선인가요? 아니죠. 똑같은 논리를 써보면 이제 그 옆에 더 나은 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즉 여기서는 3개보다도 생산량을 더 늘리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80개 생산할 때 몇 개를 내가 생산해야 최선이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아이소프라픽 커브와 지금 80점을 지나는 요 수평선 있죠? 파란 수평선. 그 둘이 접하는 요 빨간 점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C점이라고 합시다. 요 빨간 점, 요 C점. 요 C점이 바로 상대방이 80개 생산할 때 첫 번째 기업이 생산해야 할 최적 생산량을 나타내는 점이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수식에서는 상대방이 80개 생산하면 나는 5개 생산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이제 숫자로 계산할 수가 있었죠. 그거를 그래프로 나타낸 게 바로 이 그래프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요 두 개를 조합을 하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볼 수 있냐면, 자, 요 수식을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이건 지금 요 수식은 지금 Q1하고 Q2가 요 식에 있으니까 Q2를 Y 변수, 그 다음에 Q1을 X 변수처럼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식을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자, 이 식을 지금 요 식을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이 식을 여기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지금 Q2를 Y 변수처럼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직선의 그래프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거야. 여기가 이제 여기는 90이고 여기는 45. 자, 그래서 이런 직선의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지금 상대방이 80개 생산하면 나는 5개 생산하는 게 최선이라는 거죠. 즉 상대방이 80개 생산하면 나는 5개 생산하는 게 최선이라는 거고, 자, 이 그래프에서 이 C점이 이 5,80을 나타내고 있죠.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아이소프라픽 커브를 그릴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위에 그렸던 요 그래프와 이 수식을 그래프로 같이 그려서 두 그래프를 동시에 그린 게 바로 이 그래프야. 자,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 아이소프라픽 커브를 몇 개 더 그려보면 이 모든 아이소프라픽 커브가 결국 이런 식으로 생겼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아이소프라픽 커브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그린 요 직선의 그래프로부터
상대방 기업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만큼 생산을 한다. 그러면 첫 번째 기업은 얼마를 생산하면 좋으냐? 아, 요만큼 생산하는 게 최선이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첫 번째 기업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린 거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기업과 두 번째 기업의 그래프를 이제 둘 다 그려보면 이제 두 번째 기업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기업은 이제 그 수식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기업도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대칭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90, 45, 45, 여기가 90. 그래서 그래프가 대칭이 되는 이제 그런 그래프가 나올 거고. 자, 그럼 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있죠. 자, 요 만나는 점이 바로 우리가 찾은 이제 내시 균형의 그루노 경쟁에서 그루노 컴피티션 모형에서 우리가 내시 균형을 찾았는데 그 내시 균형이 바로 이 두 직선이 두 그래프가 교차하는 요 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이 그루노 컴피티션에서 이제 내시 균형을 찾을 때 식 두 개를 연립을 해서 풀었죠. 그거를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식 두 개를 연립해서 푼다는 것 자체가 이 지금 각각의 그래프는 이 두 식을 각각 그래프로 그린 거죠. 그래서 그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라는 거는 바로 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라는 것 자체가 두 식을 연립을 해서 찾은 솔루션이 바로 이제 이 두 그래프가 접하는 이제 만나는 이제 겹치는 요 점이죠. 그래서 두 식을 연립해서 푼 값을 우리가 연립해서 풀었던 값이 이제 30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두 식을 연립을 해가지고 이제 30이라는 값을 우리가 이제 수식을 사용해서 찾았는데 그거를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시 균형점 우리가 찾았는데 이 내시 균형점을 통과하는 아이소프라픽 커브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내시 균형점을 통과하는 이제 아이소프라픽 커브를 그려보면 자, 요거는 이제 첫 번째 기업의 아이소프라픽 커브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기업의 아이소프라픽 커브도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파이 2라고 씁시다. 그래서 이 내시 균형점을 통과하는 두 기업의 아이소프라픽 커브를 우리가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자, 이제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이런 빗금친 영역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자, 이런 빗금친 영역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이 빗금친 영역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이 크로노 컴피티션 하에서 내시 균형을 찾으면 두 기업 모두 30개씩 생산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내시 균형이 되는데 만약에 기업들이 좀 담합을 해서 생산량을 이 빗금친 영역 안으로 이동시키면 두 기업 모두 이윤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아이소프라픽 커브를 그리면 아래쪽에 위치한 아이소프라픽 커브가 더 높은 이윤을 나타낸다고 했죠. 즉 아이소프라픽 커브를 그렸을 때 그 아래쪽에 위치한 Q1과 Q2 컨비네이션이 더 높은 이윤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빗금침 영역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생각해 봅시다. 결국 이제 이런 점이 이제 담합하는 점이 되는데 이걸 이제 담합점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런 점을 생각을 해보면 담합점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이 담합점이 바로 우리가 이제 아까 독점에서 생각을 했듯이 이게 이제 22.5 그 점이죠. 그래서 독점 이
크로노 컴피티션에서 두 기업이 담합을 하면 독점 기업처럼 행동을 할 수 있고 이윤이 최대치가 되는데 그때 각각 기업의 생산량이 22.5였죠. 자, 그래서 이 담합점 같은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이 지금 B금칩 영역 안에 있는 그 점이죠. 그 점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기업 입장에서는 이 담합점이 자신의 내시 균형을 지나는 아이소프라픽 커브 아래에 위치하니까 이윤이 더 높은 거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기업 입장에서도 담합점이 지금 이 경우는 왼쪽에 있으면 이윤이 더 높아요. 그래서 논리는 똑같죠. 그래서 두 번째 기업 입장에서도 이윤이 더 높고. 그래서 현재 상황이 만약에 내시 균형이다. 그러면 두 기업 모두 좀 담합을 해가지고 이 두 기업 모두 담합을 해가지고 지금 요 보라색으로 색칠한 저 영역으로 이동을 하는 게 이윤을 지금 극대화하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 B금치 보라색으로 색칠한 영역에서 특히나 두 기업 모두 이제 이윤이 최대치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저 담합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만약에 현재 우리가 두 기업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두 기업의 CEO가 좀 비밀리에 만나서 회동을 해가지고 우리 좀 담합을 합시다. 그래서 생산량 좀 줄입시다. 이렇게 이제 담합을 할 인센티브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 당국은 개별 기업들이 이런 담합을 하는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이제 정부 당국 입장에서도 좀 면밀하게 계속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 이 두 기업이 뭐 정부 모르게 담합을 좀 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두 기업은 이 담합을 계속 지속할 인센티브는 또 되게 약해요. 그래서 내시 균형에서 좀 담합으로 이렇게 이동할 인센티브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담합을 계속 유지할 인센티브가 또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첫 번째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 두 기업 CEO가 만나서 담합을 하기로 지금 비밀리에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22.5, 너도 22.5 이렇게 생산량을 줄였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업의 CEO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담합을 하기로 약속은 했지만 내가 뭐 이 기업 뭐 내가 이쪽 시장에서 뭐 천년만년 CEO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언젠가는 내가 뭐 CEO 여기서 그만두고 또 다른 데로 가야 될 텐데, 내가 뭐 언제까지 상대방 기업하고 뭐 약속이라고 뭐 약속 지키고 뭐 신의를 지키고 뭐 이런 거 필요 없다. 나는 그냥 이번 기회에 이윤 최대로 땡기고 그래서 스톡 옵션 많이 챙겨서 나는 그냥 뭐 다른 데로 뜨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담합을 하기로 몰래 약속을 하고 왔지만 첫 번째 기업 CEO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담합을 하기로 했지. 그래서 쟤는 지금 내가 자기도 20.5 생산하고 나도 22.5 생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그런데 그래, 그럼 제가 22.5를 생산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왜 22.5 생산해? 나는 생산량 이번에 확 많이 늘려가지고 생산량을 확 많이 늘려가지고 한몫 그냥 크게 챙기고, 그래서 스톡 옵션 크게 받아서 그냥 나는 딴 데로 갈 거야. 아니 뭐 저쪽 기업 CEO가 나한테 찾아와서 막 뭐 난리 쳐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원래 뭐 이 바닥이 그런 건데 뭐 어쩌겠니. 이런 인센티브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두 기업 CEO가 이제 우리 담합합시다. 독점 기업처럼 행동합시다 하고, 그래서 너 22.5 나 22.5 생산합시다 하고 몰래 약속을 한 이후에 자기 기업에 돌아와서는 은근슬쩍 그래, 상대방이 뭐 조금 생산할 테니까 그럼 나는 이때는 이제 가격이 높을 테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그럼 나 이때 확 생산량 늘려서 땡겨야지. 이런 인센티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둘이서 비밀리 약속은 하고 담합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상대방이 담합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한다면 내 입장에서는 최선은 뭐냐면 나는 담합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라 배신을 할 인센티브가 존재를 하는 거죠. 생산량을 확 늘려서 뭐 크게 챙기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현재 상황이 내시 균형이다. 그러면은 이 과점 시장에 있는 기업들이 담합을 할 인센티브가 존재를 해요. 그런데 담합을 하더라도 이 담합을 좀 계속 유지할
그런 인센티브는 좀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오펙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자 이제 산유국들이 이제 오펙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이제 막 담합을 하죠.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는 담합이 잘 됐어요. 그래서 그때 막 오일 쇼크가 오고 그랬죠. 그래서 70년대 초반, 70년대 말에는 담합이 되게 잘 돼가지고 이제 생산량을 이 산유국들이 막 줄여요. 그래가지고 가격이 엄청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막 담합이 잘 됐었는데 또 그 이후에 또 보니까 막 오일 가격이 또 막 엄청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무슨 세계 정부가 있어가지고 산유국 너네들 뭐 담합하지 마, 뭐 이렇게 규제한 것도 아니죠. 이 오일 가격이 막 떨어지고 한 게,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 지금 살펴본 이런 논리를 가지고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유국들이 담합은 하긴 하는데 이러한 담합이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런 담합을 유지하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뭐 특별히 더 약해서 담합이 붕괴되고 다시 내시 균형 수준으로 돌아가서 이제 모든 산유국들이 막 생산 많이 하고 이제 오일 가격이 낮고 그런 상황이 또 지속이 되다가, 그러다 보니 산유국들이 이건 아니야, 우리 좀 다시 담합해보자. 그래서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담합을 잘하게 되면 다시 담합점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각국이 석유 생산 줄이고 시장에서 석유 가격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크루너 컴피티션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동영상에서 이 과점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과점 시장을 바라보는 이제 대표적인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첫 번째 생각은 과점 기업들이 가격을 가지고 경쟁을 한다. 가격 변수를 가지고 경쟁을 한다. 가격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버트란드 모형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고. 또 다른 아이디어는 과점 기업들이 생산량을 가지고 경쟁을 한다. 그래서 생산 이제 퀀티티 컴피티션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상황은 우리가 크루너 컴피티션 모형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과점 시장에서 기업들이 경쟁 변수를 가격으로 보느냐 생산량으로 보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크루너 모형에서는 우리가 개별 기업들이 왜 담합을 할 인센티브가 있는지 하는 걸 학습을 했고, 그리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담합을 하면 좋은데 왜 이 개별 기업들이 담합을 하는 게 정부 규제가 없는 상황 하에서도 담합이 이렇게 좀 때때로 좀 잘 안 되고 붕괴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뭔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